이거 배우기 전에 했었던 것처럼 지문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이 문장의 의미 다 따지면서 글을 읽었다고 생각을 해 봐, 상계 지문을. 그럼 진도가 나갈 수 있었을까 이거? 이 지문은 안 될걸? 굉장히 복합적인 법률적 지식들이 그리고 밀도 있게 그다음에 심지어는 불친절하게 연계가 돼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상계 지문이 그 올해 산모에 있잖아. 산모에 그 나왔었던 도파민에 준한다고 생각을 해. 글의 불친절함이. 설명이 없어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 풀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좀 읽어 보면서 새롭게 봤었을 때 글의 구조가 또 다시 보일 수 있거든. 구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처음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시간제에서 정확하게 솔직히 이거 10 분은 무조건 넘게 걸릴 만하긴 하거든. 근데 최대한 얘들아 12분 컷 안에는 다 풀 수 있도록 하자. 이거 풀었던 친구들 중에 12분 언더로 푼 사람 1 번, 12분 어퍼 위로 푼 사람 2번 쳐 볼래? 풀었던 친구 중에? 그치. 딱 이제 12 분이나 11분 정도에 끊으면 베스트야. 이런 지문 같은 경우 정확하지 않냐? 나 진짜 약간 인간 타이머 된 듯.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애들 정도면은 12분 정도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12분 정도 컷으로 목표를 잡고 좀 풀어 봅시다. 준비됐으면은 이제 시작한다. 12분 컷이에요. 최대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 보세요. 준비 시작.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돼. 땡.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PDF로 처음 본 친구들은 다 못 풀었지. 정상이기도 해. 어. 지문 읽었던 친구들 중에서 난이도 1, 2, 3 중에 얼마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처음 보는 친구들. 민재 3, 태영이 2.5, 우찬이 3, 현승이도 3, 상준이 2, 음 2.8, 2.3, 수진이 2. 오케이.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선 얘들아 기출 공부를 쪼금 많이 했었던 친구들한테는 되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 고의는 아니긴 한데 그 최근에 이감 풀었던 애들은 유리했을 거야. 왜 그럴까 얘들아? 너네 최근에 이감에서 법지문 나왔던 거 거기에서 형성권 기억나는 사람 1 번. 형성권 기억 안 난다 2 번. 형성권. 어. 정원이 아직 안 풀었을 거야. 그 아마 저 5-3 일 거야. 이감 그 5-3 풀었던 친구들 중에 형성권이 뭐였어? 어. 토지에서. 지상권이랑 맞아 진이야. 그거 너도 풀었구나. 지상권이랑 거기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권리랑 했었을 때 형성권 나왔거든. 형성권의 개념 기억하고 있는 사람. 내가 그거는 좀 외우라고 했거든.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태은아 왜 하얘 머리가?" 오늘 이거 빡센 거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되더라. 형성권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임이야. 한쪽에서 "야 내가 팔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쪽에서는 그게 적법한 상황이면은 "응 살게."가 돼 버려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약은 뭐라고 배웠죠? 양방의 의사의 합치라고 배웠었지? 근데 형성권은 일방적인 계약이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다? 이제 상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상계가 가능하다. 이 내용인 거야. 이해 가는 사람 1 번.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계약 중에는 일방으로도 커버가 되는 게 있구나.' 챙겨 자, 그래서 일단은 글을 한번 스키밍을 먼저 보여줄게요. 상계 같은 경우에서는 형성권. 채권자랑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하려는 자의 이게 형성권.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채무들을 소멸하게 한다. 근데 여기 솔직히 상계란 단어를 완전 처음 들어본 사람 혹시 있니? 1 번. 들어봤다 2 번. 상계란 단어 완전 처음이었어?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상계라고 하면은 뭐야? 약간 "야 그냥 서로 또이또이하자. 야 또이또이. 까자." 그래서 서로 대등에게서 소멸한다. 어렵게 표현 나왔지만 그냥 너희들이 흔히 쓰는 "요즘도 또이또이란 말 쓰나? 야 그냥 또이또이하자. 내가 사 줬으니까." 퉁치자. 맞아. 퉁치자란 말이 쪼금 더 표준어에 가깝지만 어쨌든 비표준어지. 가령 A는 B에 대해서 금전채권 가지고 있고 1 0 0원 가지고 있을 때 1 0 0원 소멸할 수 있다. 그것이 상계이다. 앞부분을 이해했다고 하면은 그 가령을 뒤에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고 앞부분을 이해 못했다라고 하면은 가령 봤으면 깔끔하게 나왔을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첫 번째 "뭔 소리야."
모멘트. 채무들을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상계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계 말하는 거야. 상계의 목적은 상계가 아닌 계약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이거 뭔 뜻일까 얘들아? 여기에서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 하지만도 괜찮고 다만도 괜찮고. 그게 왜? 여기서 왜 하지만이나 다만 같은 왜 역접이 들어가야 돼? 얘들아? 상계가 아닌 걸로도 가능하다. 이해가지? 그 말 그대로 우리 법에서 조건에 따라서 원칙 혹은 원칙적이지만 예외 사항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계를 쓸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근데 계약이 뭐라고? 아까 계약 정도는 고3이면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상호의 의사 합치로도 달성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속사가 빠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일단 "띠용." 하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아 아닌 걸로도 달성할 수 있어?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네.'라고 해서 이 위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쪼금 표시하고 지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상계는 채무 결제를 쉽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고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담보도 설명이 없어. 이게 설명이 없어. 그냥 이감급이었어 진짜. 야 생각해 봐 얘들아. 그 채권의 담보 최근에 언제 기출에 나왔죠? 우리 이제 N수생 친구들은 작년에 가나지문에서 즐거운 파티했었죠? 그죠? 이 일반적인 담보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치. 담보 계약 이런 거에서 그래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한다 뭐 이런 거 나왔었지? 기억나지? 작년 수능이에요 바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왔던 담보 중에 특수한 케이스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던 보증이 나왔던 거고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지문 많이 보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야 얘들아. 한 지문을 여러 번 파지 말고 차라리 이런 담보나 아니면 계약과 상계, 소멸 혹은 뒤에도 이제 설명 나오는데 설명 없는 거 있거든 이거. 어딨냐? 조건이나 기한 얘도 참고로 지문 하나가 단독으로 나오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했었을 때 그 니들 독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그냥 지문에 나와 있을 때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도 애매해요. 어떤 게 애매해? "야 이거 솔직히 상계를 설명하고 싶은데 상계에서 이런 세부적인 설명들이 들어갈 때 그 설명 하나하나에도 또 개념어가 들어가는데 야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또 끝이 없네." 왜? 지문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깊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고3 수준 그다음에 법대 수준, 로스쿨생 수준, 진짜 변호사 수준 어디까지 갈 건데. 이해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양한 지문들을 통해서 겉핥기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한 지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것보다 훨씬 도움된다고. 훨씬.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진짜 중요해. 격하게 11번 쳐 줘서 기분이 좋고요. 상계가 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법적인 효과가 있다. 이것도 우리 다른 집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지 얘들아? 법적인 효과. 무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법적인 효과가 없지만 어쨌든 그게 발동이 되기 위해서는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이어야 한다. 니들이 채권이 뭔 줄도 알아야 돼요. 채권은 뭐야 정의가? 이건 내가 그래도 우리 수업 몇 번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강조했어. 물권과 대비해서 채권은 제발 외우라고 저번 이감 시간에도 얘기했고. 채권이 뭐야? 정의 말해 그냥 똑바로 정의. 채권의 정의가 뭐야? 정원이 가 가지고 법전에 머리 박아야겠지? 지민이 안녕. 음. 채권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물권이랑 반대예요. 물권은 제3 자들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건과 나와의 사이의 권리야. 그것도 이감에서 이번에 나온 거 아니야, 임대차에서. 그지? 그리고 작년에 그 담보권에서도 똑같아, 보증에서도. 근데 채권은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한테 또 뭐가 생겨? 의무가 생기지. 그 의무를 채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라? 이해 간 사람 1 번, 안 간 사람 2 번. 제발 얘들아 외워. 내가 항상 말하는데 니들이 "몰라도 돼. 이거는 괜찮아. 여기서만 나와."라고 하는 거는 몰라도 돼 얘들아. 근데
"제발 외워."라고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공책에라도 적어 둔 다음에 한 1 주일 뒤에 2 주일 뒤에 반복해서 봐. 알겠지? 담보는 여기서 설명할 거 아니야, 정원아. 담보는 너 작년 수능 지문을 다시 봐. 그 담보 하나가 되게 복잡한 설명이야. 채권의 실현을 담보한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오케이? 보통은 그래서 제일 유명한 채권이 돈 갚으렴 돈을 갚는 행위를 요구할 권리 금전 채권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다 또 채권이라는 단어가 우리 경제학 지문에서 나와요. 회사가 액면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율과 함께 그 원금을 "언데 나중에 돌려줄게." 이러면서 하는 약간 주식 같은 거. 유가증권 이런 것들을 채권이라고 하고 그건 경제 지문에서 풀게 될 거랬지. 그지? 그래서 이때 문제는 잘 봐야 되라.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이 자동 채권, 상대방이 수동 채권이야. 적을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여러분. 글 읽을 때 하는 사람 말 그대로 주동이 자동 채권, 당하는 사람이 수동 채권 이 정도는 여기에 방향성이 있구나를 스키밍 당시에도 인지를 하고 키워드를 표시했었어야 돼. 이해가죠?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3자도 포함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왜 중요해 얘들아? 내가 법에서 기본적으로 계약 같은 거 있잖아. 부동산, 물권 이런 거 말고 기본적인 채권이나 계약 같은 경우에서 뭐라고 했었지 얘들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는. 이해 가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 "니들한테 부동산 사기 안 당하려면 임대차 계약만 믿지 말고 어디 동사무소 가 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대학 가 가지고 자취하면은 뭘 해야 된다? 전입 신고를 해 가지고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대항 요건을 갖추라고." 왜? 너희들이 부동산 주인이랑 서로 간에 맺은 "저 여기 살게요. 살게 해 주세요. 오케이. 대신 돈 줘." 이런 채권 관계는 계약은 다른 사람이 만약 거기에 끼어들어서 은행이 갑자기 집 경매에 넘김 이렇게 했었을 때 방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 법에서? 대항력이라고 한다. 대항력은 무조건 외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읽었었을 때 신기하네."라고 했었어야 돼. 항상 얘들아 국어는 기본적으로 독해는 배경 지식 싸움이에요. 이건 논문에도 나와 있다 얘들아. 독해는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야. 근육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나왔었을 때 그냥 '아 어렵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 몰랐구나.' 하고 외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계약에도 끼어들 수 있다. 너무 신기한 거야. 그다음에 자동 채권은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지만 예외가 있다. 어디? 연대 채무. 그렇지. 원래 제3자는 끼어들 수 없어. 그때 설명했어. 너와 나와의 계약이야. 다른 친구들이 거기에서 그걸 끼어들어서 대신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연대 채무. 작년 수능에 뭐가 나왔지 얘들아? 고대 말고 뭐 나왔지 작년 수능에? 평가원이 샤웃 해 줬지. 우리 학교. 작년 수능 기출 뭐 나왔어 주제? 연대 보증이 나왔지. 그냥 보증 말고 샤웃까진 넣어 줘야지. 연대 보증이 나왔지. 그치. 안 좋은 거야 참고로.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 죽어도. 연대 채무는 뭐라고? 여러 명의 채무자가 전부 의무가 있어. 한 명이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면하게 되는 거야. 그 남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군대 가면은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뭐라? 연대 보증. 연대 보증이래 씨. 연대 책임. 음. "모두가 책임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채권으로도 상기할 수 있다. 왜? 이거는 어차피 완전 제3자도 아니고 뭐야? 우리가 연대 채무니까. 그래서 '연대 채무라는 개념이 나오는구나.' 하고 그다음에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상계되지 못한다. 이거 뭐야? 그냥 피상계자의 제3자 채권은 상계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구나라고. '안 되는 케이스가 또 있구나.' 하고 지나가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간 사람이 1 번, 혹시 안 가는 사람이 2 번. 진짜 그냥 정보가 끝없이 나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문에 약간 미치는 점이긴 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점이다?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어차피 망하고 니들이 잘 봐야지 수능이 100 분위 더 높게 나오고 표점이 높게 나오는 거거든 얘들아. 니들이 쉽다고 다른 애들도 쉬우면은 어차피 또이또이야.
상계가 되지. 다른 친구들이 칸트 보고서 울 때 니들이 칸트는 혼자 뚫어내고 정답을 낼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득인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그렇구나.'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다음에서 중요한 게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게 같은 종류라도는 분명히 위에서 나왔었고 여기에 기한인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기할 수 있다. 시기가 있나 보네. 다만 자동과 수동이 다르다. 자동은 뭐 반드시 음. 왜? 상대방은 채무 변제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부당하게 잃기 때문이래. 얘들아, 이거 혹시 글 읽으면서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상계할래."라고 하는 게 자동 채권이었잖아. "상계할래." 어. 근데 그러면은 상계를 당하는 사람은 왜 이익을 부당하게 잃게 될까 얘들아? 이거는 쪼끔 경제학적 개념이에요. 아니 채무 변제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부당하게 잃게 된다 해서 그 이익이 뭘까? 이자도 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야 얘들아? 아직 내가 또이또이 안 했어도 되는 거잖아. 이게 진짜 깊게 읽으려면 답이 없는 지문인 이유가 뭐냐면은 잘 봐. 예를 들어 그 내가 니들한테 돈을 빌려줬어. 100만 원이야. 지금 이자가 계속 붙고 있었어. 그지? 그다음에 갑자기 니들이 나한테 또 100만 원을 어치를 또 빌려 줬어. 그래서 지금 서로 상계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걸 1년 뒤에 갚기로 했거든? 그럼 나는 1년 뒤라는 뭘 벌었어? 시간을 번 거잖아. 그래서 아직 기한이 도래 안 했잖아. 안 갚아도 된다고 1년 뒤에 갚는 건데 갑자기 니들이 나한테 자동 채권하면서 "선생님 빠르게 상기하시죠."라고 하면은 내 계산이 꼬이잖아. 그 기한도 이익이란 말이야 얘들아. 시간도 경제에선 돈이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이자율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이 1 번, 혹시 안 가는 사람이 2 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음. '아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이익이었구나.' 왜 실제 고3 수준에서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이자 말고서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면서 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구나.' 근데 상대방이 주장한 상태에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포기할래.' 가능하구나. 대신 수동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잡고 지나가야 돼. 이해가지? 또한 같은 거 진짜 중요해요. 왜? 나열이거든.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해야 돼. 이게 노동 같은 진짜 순수하게 행위인 경우는 안 된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긴 어렵지만 그 돈으로 어쨌든 계산돼야 되는 요건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채무 이거 뭘까 얘들아? 복잡하게 써 놨는데요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흔히 듣고 아니면 가끔씩 가다가 장난스럽게 쓰는 단어일 거야. 물론 실질적으로 이 단어를 진심으로 본 친구들은 없겠지만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채무는 뭐지? 여러분들 민법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친구예요. 다른 지문에서도. 피해보상금은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손해배상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법지문 배운 친구들이라면. 법률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 상대방에게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준 경우 뭐가 생긴다? 그 사람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경우처럼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금지. 그다음에 또 특약을 통해 금지. 이해 가죠? 음. 네 선생님 이거는 뭐가 달라요? 상계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법적으로 말하는 거야. 금지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국가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특약은 뭐야? 특약은 그냥 "니들끼리 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끝나고 복습하면서 '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꼭 챙기고 지나가. 알겠어? 그다음에 상계의 방법 나오죠. 방법은 뭐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없으면 상계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 나와.
이자 관련해서 이자 발생 노노 그다음에 조건이나 기한. 이거는 다른 지문도 나온다고 했었지 조건이나 기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만약 뭐뭐 한다면 이었었어요. 기한은요. 언제부터 적용된다. 맞아. 이와 피. 이와 피 지문 아는 사람 에우로페 모식이랑 뭐 하여튼 공룡 이름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 있잖아. 제가 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첫 승소를 하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 그래? 내가 너에게 법률 지식을 가르쳐 주마. 변론술을 알려줄게." 했는데 가 가지고 법률 지식만 배우고서는 재판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돼? "야 이거 승소를 해야 준다고 했으니까 난 승소를 아직 안 했거든." 그 지문 기억하는 사람 1 번, 혹시 안 나는 사람 2 번. 거기에서의 기한과 조건이 나오지. 마라탕에 있어 임마. 해야 돼. 풀어봤을 텐데 정원이. 마라탕에 있어. 그래 가지고 그거 한번 또 봐 봐. 거기서 조건이나 기한. 조건은 그래서 그 발생하는 트리거야. 트리거. 그 트리거 중에서 어떤 건데 약간 액션의 트리거야. 만약 뭐뭐 한다면에서 행동. 기한은 뭐예요? 일정한 시간, 타이머, 똑딱똑딱.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상계 의사 표시를 할 때 상계할 수 있는 두 채권이 현존해야 하고 그다음에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소멸하면 당연히 안 된다. 이건 같은 얘기니까 그냥 같이 퉁쳐 버리면 돼. 다만 일정 시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한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상계할 수 있었던 거라면 상계할 수 있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하지. 다만 이해가지? 음. 앞에 거는 뭐야?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고 내가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한 거 이거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외우라고 했어 시효는. 시효가 완성된 채권 원래 법률상 그건 어떻게 돼? 니들이 그냥 손해 본 거란 말이야. 근데 이미 그전에 상계할 수 있었어. 그러면 상계한 걸로 봐 주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간 사람 1 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문 읽을 때 깊게 이거를 파고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법률계의 도파민 지문이었었고 너무 재밌는 지문이었었고 여러분들이 배울 점이 많은 지문이다. 다만 여기서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는 잘 모르는 지문들 있지? 그런 것들은 꼭 한번 좀 보고 찾아보고 외워 두세요. 8 번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 마지막 가면 나와요. 그다음에 얘도 채권을 가진 당사자는 상계를 금지하는 이건 뭐 중요한 게 뭐야? 채권을 가진 당사자 이런 거 안 중요해 얘들아. 2번 선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이 가능하니. 얘가 지금 키워드로 찾아야 돼. 그리고 상계가 되냐 안 되냐 조건은 어디 나왔어? 후반부에 나왔잖아. 그죠? 3 번은 상계가 어떤 효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장점이 있냐 채무 결제를 간단하게 해 준다. 그다음에 4 번은 뭐였죠 여러분? 4 번은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 일문단에 나와 있었던 그걸 뭐라고 한다고? 좀 우리 유식하게 살자. 3 글자. 형성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5 번은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도 가능하니. 이거지. 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결국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거 자주 쓰는 거야 평가원에서도. "상계를 어떻게 하니?"라고 했을 때 "보통은 금전 채권이다." "보통은 금전 채권이다." "모든"이야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답은 2 번이야. 왜? 특약 파트 가서 스캐닝 해 보면은 "특약을 할 수 있다. 특약을 하면 상계는 금지된다."라고 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응. 근데 이거 오답률이 되게 재밌는 게 정확히 8 번의 오답률이 그러니까 정답률 68%, 9 번이 44%, 10 번이 53%, 11 번이 48%. 어. 어마어마했어. 대박이지. 이 정도였으면은 진짜 만약 수능에 이거 나왔다? 곡소리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9 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9 번의 정답이 1 번이거든. 맞은 사람 1 번. 혹시 다른 거 쓴 사람들은 다른 번호 쳐 봐. 그래 갖고 뭐야 왜 이렇게 잘했어? 이거 정답률 44% 인데 4번 쓴 친구들이 정답률 중에서 23%가 4번 쓰긴 했어. 3 번과 4 번이 좀 매력적인 오답이래 가지고 3 번이 19% 4 번이 23%.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수동 채권이 자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 이렇게 끊어야 되지. 수동 채권과 자동 채권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네. 이건 어디에 나올까? 일단 수동 채권과 자동 채권은 어디에 나와 얘들아? 분명 이 문단에 나와요. 그러지? 근데 담보라는 단어는 안 나왔잖아. 담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와? 이런 거는 그때 눈으로 찾아야 돼. 1 문단 끝부분에 나와.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어 내가 지문을 이해 못 했나?' 이딴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담보가 뭐지?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한다. 상계자의 채권을 상대방의 채권이 담보한다. 이해가죠? 상계자의 채권이 뭐지? 상대방의 채권이 수동 채권이고 상계자의 채권이 자동 채권이지. 준모랑 상준이 이해가? 그러면은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 맞아 틀려? B가 A를 담보해 준다라는 뜻인 거지. 대한 담보로서. 누가 담보라는 거야? B가 담보라는 거야 얘들아. B가 담보다. 항상 문장 구조 일부러 이렇게 꼬시고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돼. 수동 채권이 담보니? 상준이나 준모. 수동 채권이 담보야? 상대방의 채권이 담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1 번에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걸었다면 굉장히 편해졌어요. 굉장히. 근데 그다음에 이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3번 선지부터 상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즉시 대등하게 소멸하는 게 뭐야? 즉시 발동하니인데 이거는 좀 설명이 애매하긴 할 거야. 이게 왜냐하면은 얘들아 조건이랑 의사 표시랑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상기할 수 있는 조건이 그게 상계 그 자체야 얘들아? 의사 표시가 들어갈까 그 안에 상기할 수 있는 조건에? 조건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될 수 있는 환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깊게 생각했던 분들이 그때 틀렸던 이유가 '상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그럼 의사 표시도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즉시 소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의사 표시가 조건에 더해서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 발동한다. 이건 쪼금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3 번은 학생들이 틀릴 만했었었고 자 이거는 상계자는 제3 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뭐야? 피상계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디. 이거 어디 나왔어? 피상계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은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왔지? 그래서 틀린 거야. 준모랑 상준이 이해가면 1 번. 굿굿.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쪼끔 이런 데서 시간 많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다만 전형적인 치환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중 치환을 좀 해야 돼요. 10번 볼까? 10 번. 10 번도 정답률이 53% 예요. 음. 이거는 그냥 애들이 찍었어.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1 번이 5% 2 번이 17% 3 번이 53% 4 번이 17% 5 번이 7% 야. 그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왔던 거죠. 틀린 친구들이 매력적인 답안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3번 못 찾아서 틀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 번은 얘들아 이거 옷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이었다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같은 종류의 채권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뭐가 아니라고?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상호 간에 같은 종류의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행위를 목적으로 채권이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상계가 안 된다 였어. 같은 종류여야 되면서 그중에서 뭐다? 나에 대해서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근데 여기에서는 한쪽은 금전, 한쪽은 옷의 인도라서 같은 종류가 아니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음. 그다음에 2 번도 10 번에 3번 선지도 그 위에 있었던 지문의 내용 찾은 거랑 같은 기준이라 보면 돼요. 수동과 자동의 파트에 대한 내용이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나와 있던 이제 변제기. 근데 변제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했으면 됐어. 변제기에서 자 자동 채권은 무조건 변제기가 돌에 있어야 하고 수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기할 수 있다 했어요. 그죠? 일단은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 근데 채권의 채무자는 자동 채권이야, 수동 채권이야? 채무해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 지금. 지금 여기서는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이 자동 채권이고 상대방의 채권이 수동 채권이거든. 상계하려는 자. 그럼 여기서 자동 채권은 반드시 상계하려고 하면은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한다. 근데 수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내가 변제기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 이해가죠? 근데 상대방한테 자동 채권은 이미 변제기에 있으니까 괜찮고 내가 갚아야 되는 거는 변제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수동 채권으로서 가능하다 해서 3 번. 무슨 말인지 이해 간 사람 1 번, 안 간 사람 2 번. 4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문에 그대로 스캐닝하면은 그대로 나와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11 번. 얘 빠르게 보고 다음 지문도 봐야 돼 우리. 이거 보기 케이스형 같은 경우에선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조건들의 그냥 경우의 수만 일단 세. 연대 채무고 채권 가지고 있다. 을이 갑에 대해서야. 근데 갑의 채권의 변제기 외울 필요 없어. 변제기는 모두 지났다. 그럼 상관없네. 갑이 을의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 이거는 뭐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워 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죠? 특약이 없다. 금지가 없다. 어우 땡큐. 이거는 그냥 혹시라도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법대 교수님들이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의 수 가능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과학 지문에서 보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이때 기압은 동일하고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파산한 경우에도 상계를 통해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어디 나왔어? 상대방이 파산해도 괜찮아. 여기. 음.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맞아요. 그다음에 병이 갑에 대한 채무 전부를 이행하면 이거 뭐야? 얘들아 병이랑 을이 뭐였지? 연대 채무야. 근데 병이 채무를 다 이행했대. 이건 무슨 뜻일까 얘들아? 연대 채무에서 어떻게 했다? 연대 채무의 정의 물어본 거야 그냥. 여기. 한 명이 이행했어도 다른 사람들 면했지. 그러니까 병이 돈 120만 원을 "에이 내가 갚아 버릴게 얘들아." 해 버리면은 을도 같이 면해줬다? 오케이.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으로 상기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 얘들아 병이 연대 채무 상태잖아요. 그죠? 그거 파악해야 돼. 그래서 을이 지금 채권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갑과 을은 서로 상기가 되는 상태인 거지. 근데 그 상태에서 제3 자인 말 그대로 병이 을의 동의 없이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통해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1 번 없다 2 번. 동의 없이. 이런 것도 중요해 얘들아. 동의 없이. 같이 연대 채무자. 우리 연대 동문이 그거를 강제로 그냥 일방적으로 연대 채무자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어 없어? 답변이 직관적으로 나오지 말고 지문 봐야지 임마. 그대로 나왔잖아. 그치? 연대 채무 관계에서는 상계자가 내 채권이 아니라 을의 채권을 갑에 대한 을의 갑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근데 동의가 있어야 한다가 안 나와 있죠? 답은 3 번이야. 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야? 된다라는 거야. 누가 반대해도 을이 반대해도. can. 무슨 말인지 가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채권이 제3 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이더라도 을은 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것도 여기 그 위에서 제3 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가능하다. 오케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선 얘들아 아래는 안 된다면서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면 달라요. 내가 제3 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은 되는데 상대방 피상계자, 대상, 당하는 사람이 제3 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왜 그럴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그거 상대방한테까지 그걸 강제하진 말아라라는 내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5 번은 이거는 뭐야? 그냥 그때 물어보는 거야. 음. 상계의 의사 표시라면은 이제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나왔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본적인 법률 지식 플러스 알파로 그냥 글 읽으면서 구조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목차화를 하고 너무 깊이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자동 채권이랑 수동 채권도 이게 되게 머릿속으로 복잡해지는 개념이긴 해요. 그 내가 채권자면은 자동 채권이고 채무자면은 수동 채권인가? 또 그건 아니긴 해. 왜? 그 상계잖아 기본적으로. 그 둘 다 채권자야. 둘 다 채무자고. 그렇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걸 다 이해하고 넣으려고 하면은 그거 100%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강사들도 이거 다 읽고 외워서 한 번에 풀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다. 이해 가는 사람 1 번. 좋아요. 그다음에는 우리 즐거운 다시 과학 기술 기출을 할 건데요. 그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250 페이지 얘들아, 어 주사 터널링 현미경 보자. 주사 터널링. 이거 풀어봤다 1 번, 처음 본다 2 번. 재밌는 지문이긴 하지. 음. 되게 이런 것들 그 비문학 지문 공부하면은 뭔가 약간 그 과학 유튜브 채널 보는 것 같고 되게 유식해지는 것 같지 않아? 상준이 이거 처음 본다고? 19 학년도라서 안 본 거야? 거기 없어서? 돌릴 때 그거에서 아직 안 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 구분 잡고서 최대한 문제 빠르게 풀어 봅시다. 뭐 보면 느꼈겠지만 지문은 어려운 편, 선지는 쪼끔 너무 쉬운 편. 누구한테 쉬웠어? 지금도 약간 이과 친구들 살짝 빨리 풀었지. 이거 54 번이 연산량이 많아서 그렇지 이 친구 얘 제외하고 나머지들 이과 학생들 어떻니? 좀 선지가 허술한 거 느껴졌어? 배경 지식으로 커버되는 거?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지 평가원에서도. 최대한 선지를 좀 숨겨야 되는데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냥 기본 지식으로 커버가 되는데 이런 선지들이 있어. 느꼈다 1 번. 혹시. 저는 죄송한데 앞에 있는 2 점짜리들도 너무 어려웠어요 2 번. 자기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들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뭐 방금 누가 30번 답 고쳐 가지고 틀렸냐? 맞았는데 왜 방금 왜 정답률이 줄어들었어? 어.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선 여러분들 완전 땡큐 땡큐예요. 왜? 그 치환하기가 어려워요. 어쩔 건데. 나는 이제 철학이랑 오히려 인문 쪽이 인문사회 철학은 이거 바꿔 말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냥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내가 문과 출신이지만 더 빠르게 풀어. 이거 봐봐. 주사 터널링 현미경은 끝에 첨예가 뭔 뜻이야 뾰족하다고. 바늘 같은 거. 그걸 가지고 천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전압을 걸어 줘 전기를 통한다고 하는 거지 뭐냐.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가까우면은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시작하자마자 문과 학생들 일단은 기겁하고 시작하지. 뭐가 나와? 양자 터널링 효과가 나와요. 양자 터널링 효과 알고 있는 사람 1 번, 모르는 사람 2 번. 솔직히 좀 약간 유명한 효과긴 한데 그 유명한 친구거든. 1.5는 뭔데 도대체 아니 뭐 양자 중첩이야 지훈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지금 상태 공존이니? 이과 학생들도 많이 알지 않냐 이거? 양자 터널링? 이게 진짜 쉽게 말하면 뭐냐 얘들아. 양자역학에서는 그 것이랑 좀 다르게 뭐야 공을 예를 들어 벽에 던졌어. 퉁퉁퉁 튕기다가 갑자기 공이 벽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야.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자 터널링 정도는 그래도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야 항상 우리가 언제나 느끼는 양자역학은 판타지 세계잖아. 그치? 그래 가지고 그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게 좀 터널링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인류가 지금 AI랑 이런 반도체 발전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기술 가속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인류의 지금 기술 발전을 가장 많이 틀어막고 있는 게 반도체 집적이라고 하지. 반도체를 쌓아나가는 공정에서 이게 지금 너네 뭐 3 나노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이게 지금 한계라 이거야.
TSMC 뭐 이런 삼성이나 3 나노 같은 거 나오잖아. 근데 3 나노에서 그럼 2 나노, 1 나노 가면은 지금보다 CPU랑 컴퓨터 램이랑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랑? 안 돼. 그게 왜 안 된다고? 그놈의 양자 터널링 효과 때문에 이게 일정 이상으로 벽이 얇아지면 자꾸 전자가 어떻게 해 버려? 관통을 해 버려. 그래서 니들이 알다시피 0101로 지금 컴퓨터가 연산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있냐 없냐, 있냐 없냐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놈이 그냥 관통해 가지고서 1, 0 이렇게 바꿔 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게 뭐야? 오류가 생긴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이 2번, 안 가는 사람이 2번. 그래서 0000이 돼야 되는데 양자들이 벽을 관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1111이 돼 버린다. 재밌지? 음. 나도 국어 강사하면서 이런 점은 좀 재밌는 것 같아. 즐거움. 어쨌든 그래서 몰랐어도 괜찮아 그냥. 그냥 몰랐다 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슈가 있구나.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이용하면은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양자 터널링 효과가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고 그다음에 전류의 크기가 민감하게 달라지고 이걸 통해서 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터널링 현미경인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 친구는 관찰할 수 없다. 왜? 위에서 말했잖아. 도체 또는 반도체는 되는데 얘를 뭐라고 불러? 세 글자. 도체, 반도체,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부도체는 안 된다. 그래서 일문단 여러분들이 좀 눌러 읽을 필요가 있어. 일문단은 이렇게 꼭꼭.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거는 STM은 이제 진공 기술 덕분에 사용될 수 있었다. "왜 진공통 안에 설치되지?"라고 하면서 일단 기체 분자가 충돌하고 방해한다. 따라서 차단해야 되니까 결국 진공이 요구되고 진공이란 무엇인가? 진공도의 개념. 진공의 정의랑 진공도. 그다음에 이거 온도가 일정 한 종류만 존재하는 경우 기체 압력이 비례한다. 그냥 이런 건 뭐야 얘들아?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왜? 그 앞에 있는 건 뭐야? 그냥 이상적인 조건이야. 여러분들 이상기체 방정식 지문 풀었을 때처럼. 그냥 통 내부의 기체 압력과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가 서로 비례 관계구나.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뽑아내거나 움직이게 못하게 하면은 기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별 내용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스르륵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해 가는 사람 1번, 안 가는 사람 2번. STM 쓰려면 진공 상태가 필요해. 진공이란 무엇일까? 진공도란 무엇일까? 기체 압력과 그다음에 기체 분자의 수가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그럼 기체 분자 수를 줄이거나 기체 분자가 못 움직이도록 묶어 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냥 끝. 야 이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필요하냐. 그래 진공이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진짜 기체 분자가 제로여야 될까? 뭐 이런 내용인 거지. 그래서 앞부분 딱 읽고 나면은 여기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단분자층 형성 시간.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 그냥 아 개념 나와 있을 거고 클수록 높을수록 시간이 짧다. 뭐야 서로 간에 상관관계야. 자 얘들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무조건 외워요 수능에서 울기 싫으면. 지금 달라붙을 확률과 그러면은 충돌 빈도랑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서로 간에 비례 반비례 관계가 맞다 1번 틀리다 2번. 머리에 무조건 이거는 얘들아 새겨 놔. 박아 놔. 서로 비례랑 반비례 관계 돼 안 돼? 확률이 클수록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빈도랑 확률 거기에 따라서 그럼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반비례하니? 다 대답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르면 3 번. 모른다면 3번 쳐도 돼. 이거는. 영선 된다. 용기 있어 좋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3번 써. 된다 1 번. 자 얘들아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수능 날 기억 못하면 니들 책임이야. 알겠죠? 평가원에서는요. 비례랑 반비례 관계가 있으면요. 무조건 비례한다, 반비례한다를 써 주세요. 혹은 그 역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어디서 기억나? 클라이버. 근데 여기에서 표면에 달라붙는 확률이 클수록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다라고 나왔죠.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예요. 절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방향성만 있고 절대로 이거를 비 1 대 2, 2 대 4 이런 식으로 서로 비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죽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이 정도로 강조했으면은 수능날까지 기억해야 돼. 알겠지? 클라이버 봐봐. 그거 신경 안 쓰고 대충 공부하던 애들 클라이버에서 정답률 10% 나오면서 다 죽었어. 수능에서. 개딱지 지문. 자 그래 가지고 하여간 이거 서로 상관관계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크거나 뭐 낮을수록 길구나. 가령은 EX잖아. 예를 들어 for example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고 그냥 통상 어느 정도 이상의 초고진공이 요구되는구나라고 같이 지나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왜? 어차피 이거 니들 다 못 외워 절대로. 여기에만 지금 나와 있는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몇 개예요? 6 개입니다. 알겠죠?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니은 스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스피터 이온 펌프 실제로 초고진공을 how 어떻게 얻을까? 위에서는 이제 초고진동이 얼마나 필요할까였어. 여기서는 어떻게 얻냐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 나와 있죠. 대충 이제 그림 보니까 뭐 자석이랑 뭐 양극, 음극, 전원장치 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이렇게 스피터 이온 펌프는 자석이랑 뭐 타이타늄으로 티타늄이죠. 이거 보고서 막 '타이타닉 보고 싶다.' 이딴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장이 걸려 있고 고전압이 뭐 걸려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복잡한 형태의 과정, 인과가 나왔어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뭘 봐?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알 수 있는 결론들만 보면 돼요. 어떻게 돼? 맨 처음에 여러분들 저 고전압 엄청나게 높은 전압을 걸어 줘 가지고 얘가 막 슝슝슝슝 하면서 전자가 이동하다가 어떻게 된대? 분자랑 충돌해서 이거를 분리시킨다.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 화학이나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돼. 양이온 뭐야? 니들이 알고 있는 그 플러스인 거고 전자가 이제 마이너스인 거예요. 원래는 뭐였어? 둘이 합쳐져 있었다가 이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된다. 그러면은 뭔데 양이온이 마이너스인 음극으로 가서 박히고 그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움직이지 못해. 1 차 펌프 작용까지 여기서 끊어. 그다음에 2 차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양이온이 충돌하면은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서 들러붙고 들러붙은 것들이 분자랑 반응해 가지고 분자를 흡착 흡착은 좀 다르지. 자 여러분 흡착이 뭐예요? 흡착. 이거는 화학 반응성 때문에 흡착한다. 그 다공성 숯이 이런 거 흡착 잘하는 이유가 뭐야? 공기청정기 같은 거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가 구멍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표면적이 너무 넓어. 그래 가지고 흡착이 잘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그래서 1 차적으로는 양이온이 전기력에 의해서 그 기체가 양이온화된 다음에 음극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당겨서 붙는다. 2 차는 타이타늄들이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그 자체를 흡착해 버린다. 이런 식으로 보면 어차피 이 과정은 지금 당장 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겠지 뭐. 그래서 이제 51번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우리 친구들도 다 맞긴 했어요. 다 맞았어. 답은 2 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낚시. 낮은, 높은.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맞아. 진공도가 낮아지면은 진공이지 이런 거 죽는다 하면은 2 번.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 이 개념 자체잖아. 그치? 이런 거는 여러분들 2 번에서 손가락 걸고 그냥 빠르게 슉 지나가 버려도 되고. 그다음에 52번 같은 경우에서도 기억에 대한 이해. 근데 얘들아 당황하지 마. 기억을 가서 보니까 그냥 STM이네. 어쩌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특정한 파트가 아니에요. 스캐닝할 때 그럼 뭐야? 이거를 그냥 자 개념 물어보는구나. 2 번은 전기전도 여부에 상관없냐? 얘도 역시 개념 물어보는 거구나. 그다음에 관찰 가능 시간을 늘려? 이거는 어디 파트야? 그
단분자층 형성 시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은 거 물어보지. 단분자층 형성 시간. 그다음에 얘도 개념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가 물어보는 것들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혹시 안 가는 사람 2 번. 근데 여기에 좀 낚시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4번 선지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4번 왜 하냐?" "네 맞는 거 아니야? 이거?" 4 번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이거 매력적인 오답이었어. 12% 썼어. "시료 표면에 기체의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그럴싸해 보이는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기체 분자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서 막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은 뭐야?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동안에 빨리 보자야. 이해 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음. 그 사이에 빨리 보자. 그 개념인 거야. 그런 낚시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거 이미지 가지고 풀면 안 돼요. 그 3번 선지 같은 경우에서는 좀 쉬운 얘기지.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웠어. 어렵게 내시려면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었는데 보기 문제는 이렇게 연산 빡세게 요구해 놓고 2 점짜리 문제들에서는 너무 쉽게 내지 않았나. 조금만 더 어렵게 내셨으면은 네 또 학생들 죽어 나갔겠지. 니은의 음극에 대한 설명. 자, 음극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너무 허무해. 그 왜 허무하냐면은 솔직히 얘들아 이과 유리해. 왜? 지금 자기장 만드는 게 누구야? 고전압이랑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자기를 유도하는 거야? 전자기 유도 때문에 어디서 듣고서는 맞아. 그 전자가 자기장 만들 수 있는데.' 막 이딴 생각하고 있는 애들 걸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지문 보면 나와 있어요. 그냥 자석이 만드는 겁니다. "누가 만드냐?"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만들었니?" 물어보는 거라서 확인하시면 돼요. 어. 2 번은 뭐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건 치환해. 타이타늄. 그치? 그다음에 양이온을 전기력으로 끌어당겨서 어디에다 붙여? 음극에다가 서로 부딪히는 거 나왔었지. 거기까지 해 가지고 이제 53 번은 답이 1 번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실제 문제 풀 때 눈 가야 돼. 알겠지? 54번 같은 경우에서는 자 이런 거 조건 잘 봐야 돼.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규소 표면이야. 규소는 뭐임? 얘들아 규소는 뭐임? 규소. 혹시 규소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 그럼 여기서 뭐야? 도체야 반도체야? 반도체. 씨. 오케이. 자 그래서 진공통이 있어요. 그래서 기체의 분자들이 이렇게 서로 달라요. 진공통 A의 기체 압력은 10-9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써 놓으면 좋지. 10의 -9 승 토르. 그다음에 내부 온도가 다 20 도래. 어우 다 20 도면은 나쁘지 않네. 그다음에 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 내부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 계산해 볼래? 이거야. 형성 시간 2,500 초. 대충 어디 나왔더라? 여기 나왔지 얘들아. 이거 보고 당황하지 말라고. 이걸 니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물어보겠냐? 어? 기준도 없이? 당연히 아니지. 그치? 그래서 질소의 경우 그다음에 어때? 20 도이고 그쵸? 그다음에 10의 -9 승 토르면 2,500 초가 된다. 맞는 내용이야. B는요? B에서는 지금 A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생각해 봐. 출제 의도를 파악하라고 빠르게 풀면. 뭐만 달라? 이거만 다르죠.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B가 반이야.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뭐였죠,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볼 수 있어? 부피당 기체 분자 수. 부피당 기체 분자 수. 일단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봐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체 압력이잖아. 그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이해 가지?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A랑 B랑 여기에서 어때?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들은 다 일정하고 달라붙을 확률이 다 일정하되 기체 분자가 규소 표면과 충돌하여 달라붙을 확률은 기체 중의 동일하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B 기체의 기체 압력 자체는 당연히 그냥 10-9 토록 낮겠군. 그냥 직접적인 거 그 자체를 물어보시는 거야. 기체 압력. 그래서 얘가 10-9 토르였으니까 얘는 2분의 1 이잖아. 그지? 낮겠군이야. 어. C 내부의 진공도는요? 진공도.
질소고 분자의 질량 똑같은데 B보다 분자 수가 훨씬 많지. 그럼 이 상태에서 진공도는 어떻게 돼? 진공도는 뭐죠, 여러분? 압력이 낮을수록 높아. 그럼 진공도가 낮다라는 거는 압력이 높은 거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압력이 높겠지 당연히. 7N이니까. 오케이? 자, D는 뭐가 달라요? 산소 N 여기에서 D 내부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 얘들아? 일단 질소냐 산소냐? 질소냐 산소냐? 이거 어때? 여기에서. 기체 질량 다르고. 그치? 질량 다르고. 그다음에 압력이 그치. 질량이 분자의 질량이 크고 기체의 압력도 낮아. 둘 다 뭐야? 질량이 크거나 압력이 낮은 거 둘 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잘 봐. 내가 아까 이거 비례니 아니니를 너희들 머릿속에다가 죽어라 박아 놓으라고 했던 이유가 만약 방금 같은 경우에서 N과 기체의 질량 뭐 이런 거 있잖아. X, Y 이렇게 나왔다 쳐 봐. 7N 막 나오고 만약 비례 관계면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비례 관계면 계산이 돼요. 곱해서. 비율이니까. 그지? 비례 반비례면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상관관계라고 했지.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면요. 뭐가 더 영향을 끼치고 뭐가 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출제자가 여기서 이 둘의 방향성이 반대인 걸 주겠니? 얘는 단분자층이 길어지고 얘는 더 짧아지는 걸 주면서 거기에서 A랑 비교하라고 낼까 안 낼까? 절대 안 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간 사람 1번, 안 간 사람 2번. 그래서 상관관계들은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그냥 플러스인 거 혹은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인 거를 둘 다 마이너스다 알 수 있지만 그냥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일 때 둘 중에 상관관계에서 뭐가 우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디 방향으로 흐를지는 설명 안 해 주면 몰라. 그래서 비례랑은 다르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5번에서 그냥 찍고 지나갔었어야 해요. 5번은 뭐 E랑 D 물어보잖아. 그지? 당연히 이렇게 심플하게. E랑 D는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분자의 질량만 더 커지죠? 이거는 조금 어차피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내신 거야. 잘 봐. 의심할 때. 이 시간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A야.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이 B라고 쳐봐. 그래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압력이 낮을수록 형성 시간이 길다야. 해서 답은 5번. 그래서 좋아요. 여기까지